이야기 중국사 삼국의 성립. 촉한 위오를 삼국이라 한다. 이 삼국 가운데 중원 지역에서 기선을 제압한 것은 위의 조조였다. 조조는 당대 인류의 전략가로 전투 시에는 항시 진도에 서서 장병들을 지휘하였다. 그는 장안에서 도망해온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를 받아들여 천자의 명을 빙자하여 군웅들을 호령하였다. 당대 최고의 명문 출신 원소를 관도의 대전에서 격파함으로써 중원 통일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승상이 되어 권세를 휘둘렀고 206년 천하 통일의 대업을 완성하기 위해 대군을 강동으로 출동시켜 송권 유비의 연합군과 적벽에서 전투했으나 이 전투에서 대패함으로써 조조의 천하 통일의 꿈은 깨지고 삼국이 정립한다. 족간의 유비는 제갈 공명을 삼고의 예로서 받아들이고 오나라 송건과 연합하여 적벽에서 조조의 80만 대군을 격파함으로써 기반을 구축한다. 유비가 죽은 후 제갈 공명은 후주 유선을 도와 중원 회복을 목표로 전후 2차례에 걸쳐 애국 충정이 넘치는 출사표를 올리고 6차에 걸쳐 조조의 뒤를 이은 조비의 위나라를 공격했으나 성공 못하고 오장원의 진중에서 일생을 마쳤다. 또 오나라의 송건은 그의 형 손책이 죽은 후 가업을 이어 강동에서 오나라를 세워 신월 쪽을 귀순시키고 강동의 미개발 지역을 개발하여 그의 세력을 확대했다. 영주의 영주권 문제로 영주를 지키던 관운장을 맥성에서 생포하여 죽임으로써 유비와 일전을 벌인다. 결국 유비는 이 싸움에서 패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일생을 마치게 된다. 이들 삼국은 반세기 동안 역사에 그들의 발자취를 남겼고 마침내는 오장원에서 제갈 공명과 대치했던 위나라 대장군 사마의의 손자 사마염이 세운 서진에 의해 멸망당한다. 군웅의 출현. 중평 6년 189년 4월 영제가 향년 34세로 죽었다. 영제는 여러 명의 황자를 낳았으나 모두 요절했다. 그래서 도축업자의 딸 하씨가 황자 변을 낳자 사자묘라는 도인에게 맡겨 기르게 했다. 그 황자를 낳은 하씨는 황후가 되고 그의 오빠 하지는 대장군이 되었다. 변이 태어난 5년 후 후궁 왕씨가 황자를 낳았으나 질투많은 하황후에 의해 왕씨는 살해되고 황자는 동태후에 맡겨져 무사하였다. 동태후는 영제의 생모인데 아들이 황제로 옹립되었기 때문에 황후의 경력 없이 황태후가 되었다. 이 동태후도 권력욕이 강한 여성이었다. 왕씨 소생의 황자의 이름은 협이었는데 사람들은 이 협을 동후라 불렀다. 영자가 죽었을 때 변은 14세, 협은 9세였다. 변보다 협이 똑똑하였다. 영자가 살아있을 때 하황후는 변을 황태조로 세우도록 권하였으나 영제는 죽을 때까지 책봉하지 못했다. 협을 의중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자가 병석에 눕게 되자 그는 건석에게 황자 협의 장례 문제를 부탁했다. 건석은 서우한 8교위의 총수로서 실력자였다. 황자 협을 황제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황자 변의 후견인인 하태우의 오빠 하진을 제거해야 했다. 건석은 하진에게 사람을 보내어 국사에 대해 상의할 게 있으니 참석하라고 하고 하진을 유인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건석의 부하에 하진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어 위급함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하진은 도망침으로써 건석의 제거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영제가 죽은 다음 날 황자 변이 즉위하고 대장군 하진이 실권을 장악했다. 그는 건석이 자기를 제거하려고 한 데 대하여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원소가 황관을 모두 주살해야 한다고 하진에게 권소했다. 원소는 하북 출신 호족으로 그는 4세 5공을 지낸 명문이었다. 선비들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로서는
선비들의 세력을 누르고 있는 황간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황자 변이 즉위한 지 13일째 되는 날 하진은 건석을 주살하였다. 그 사이에 궁중에서는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동태우는 자기가 기른 황자협을 제위에 올려놓으려 하였으나 하진에게 선수를 뺏겨 황자 변이 즉위하고 건석이 하진에게 주살되자 위기를 느낀 황관들은 동태우의 오빠 거기 장군 동중에게 의지하게 되니 동태우와 하태우의 두 파들이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고부간의 싸움이면서 섭정의 싸움이기도 했다. 동태우는 며느리인 하태우에게 내 거기 장군 동중에게 명령을 내려 하진의 목을 베게 하겠소. 그 일은 쉬울 것이오 라고 어린애 같은 말을 하였다. 하태우는 이것을 그의 오빠 하진에게 알리자 하진은 거기 장군 동중을 포위하여 자결하도록 하고 동태우도 추방하였다. 동태우는 갑자기 죽었는데 이것은 하진이 독살했는지도 모른다. 삼국지 연의에는 하진이 독살한 것으로 돼 있고 구주 춘추에서는 자살한 것으로 돼 있다. 거기 장군 동종을 중심으로 한 황관들과 대립하고 있던 하진은 하태우에게 황관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진언하였으나 하태우는 하진의 의견에 반대했다. 그녀가 반대한 이유는 여자의 몸으로 섭정을 하자면 왕관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하태우의 어머니 무양궁과 하진의 동생 하묘 등도 황관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황관 제거를 획책하는 하진을 견제하고 있었다. 황관의 주사를 하진에게 권고한 바 있는 원소는 계속해서 사방의 맹장과 호고를 불러 모으고 있었다. 조조는 이 소문을 듣고 황관은 과거부터 있었다. 그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황관들의 원흉을 주살하는 일은 일개옥리로서도 충분한 일이거늘 무엇 때문에 여기저기서 군사를 모으나 하고 비웃었다 한다. 황관들을 모두 죽이려면 그 비밀이 누설되어 실패할 것이 틀림없다는 말이다. 조조는 그 실패를 예언했다고 한다. 선비들 가운데서도 명문 출신인 원소와 황관의 양자의 아들인 조조와는 황관에 대한 사고방식이 달랐던 모양이다. 흉포하기로 이름 높은 동탁은 이 무렵 하동의 군사를 주둔시키고 관망하고 있었다. 이때 하진으로부터 낙양에 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하진은 황관을 주살하기 위하여 사방으로부터 병력을 낙양에 집결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일을 떠벌리기만 하고 결행을 지연시키니 그의 계획은 누설되었다. 궁지에 몰린 황관들도 필사적으로 하진을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하태우의 명령이라 속이고 하진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들어오는 하진을 목베어 죽였다. 황관들은 하진을 죽이자 궁궐문을 닫아 걸고 다음 대책을 의논했다. 그러나 하진의 살해 소식은 궁궐 밖에 전해졌다. 원소의 사촌 동생 원술과 하진의 부장 오광은 궁궐문을 부수고 난입하여 남궁 청수의 문에 불을 질렀다. 원소는 주장문에 진영을 설치하고 십상시 조충 등을 붙잡아 죽이고 북문을 잠근 다음 궁전 안을 수색하여 황관을 죽였다. 수염이 없는 자는 황관으로 오인되어 황관 아닌 사람이 죽은 수도 많았다. 2,000명이 죽었다 한다. 십상시의 장량과 단규는 황제와 황제의 동생 협을 모시고 수십 명이 궁전을 탈출하였으나 소평진에서 상선오식과 민공의 추격을 받았다. 체념한 장량과 단규는 강에 투신 자살했다. 신등은 이제 죽사오니 폐하께서는 옥체를 보중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다. 황제 형제는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려 궁전으로 돌아오다가 도중에서 동탁과 마주쳤다. 이때 황제 변은 겁에 질려 떨며 대답도 못했으나 동생 협은 대답을 잘했다. 이것이 동탁의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낙양에 도착하자 동탁은 14세의 어린 황제를 패하고 9세의 진류왕 협을 황제로 세우니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가 된다. 동탁은 하태우가 시어머니인 동태우에게 무리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영안으로 옮겨 살게 하고 얼마 후 독살하였으며 하태우의 어머니 무양군도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 또 축장 주인의 딸로 있을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바람 많은 일생을 하태우는 겪은 셈이다. 동탁은 황제 형제를 궁전으로 모시고 돌아온 후 연호를 소형 영한으로 고쳤다가 중평으로 고쳤다. 정치적 사정이 불안했음을 의미한다. 동탁은 진번, 두무 등 당고에 화를 입고 희생된 당인들의 명예와 자기를 회복시키는 등 자기의 정권이 후한 초기에 호족 정권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리려 하였다. 승상이 되어 정권을 휘둘렀다. 얼마 후 동탁은 상국이 되었다. 전한 건국의 원운소아가 상국이 된 이래 전한 후한을 통하여 상국의 지위에 오른 사람은 없었다. 그러한 금기를 동탁은 깨버린 것이다. 왕관들을 주살한 후 동탁이 낙양에 들어와 제멋대로 황제를 갈아치우자 원소는 이에 반대하여 낙양을 떠났고 원술도 남양으로 갔고 조조도 진류 땅으로 가 가산을 틀어 5,000명의 군사를 모집했다. 낙양에 들어온 후에 동탁의 잔악상과 독재의 백성들은 치를 떨었고 지배계급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 병력을 집결하고 각 지에 할거했던 군벌들은 원소를 맹주로 하여 동탁을 토벌키로 하였다. 이들 연합군은 함곡관 동쪽에서 모였기 때문에 관동군이라 한다. 동탁은 농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반 세력은 농서 쪽에 있었다. 낙양에 있다간 관동군의 위협을 받고 고립당할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동탁은 헌제를 모시고 낙양을 떠나 장안으로 갔다. 동탁 토벌을 위한 연합군이 결성된 것은 조평원년 190년 정월의 일이고 동탁에 의한 장안으로의 강제이동은 2월의 일이다. 조평 3년 192년 4월 동탁은 사도 왕윤과 그의 부장 여포의 계략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동탁의 시체가 효수되자 이를 감시하는 군사가 동탁의 시체가 너무 기름진 것을 보고 그 배꼽에 심지를 꽂고 불을 당겼는데 빛이 며칠 동안 계속 타올랐다 한다. 동탁은 제거되었지만 그의 잔당들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부장 이각, 곽사가 장안을 공격하여 왕윤 등 1만 명을 죽이고 서로 권력을 다투는 바람에 장안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각, 곽사 사이를 인질처럼 끌려다니던 헌제는 건한 원년 196년에 다시 낙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공자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헌제는 황관이 살던 초라한 집에 몸을 의탁하였고 수행한 대신들은 먹을 것이 없어 촉은 목피로 유지해야 했다.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가 어쩔 수도 없는 형편에 있을 때 지금의 하남 중부에서 천하의 대세를 관망하던 조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 헌제를 모시고 허창으로 돌아갔다. 이보다 앞서 조조는 강력한 청주군을 바탕으로 서주의 도겸, 회남의 원술, 완성의 장수, 동탁을 살해한 여포 등의 대소 군벌들을 물리치고 황화 중리와 하류에 걸치는 지역을 확보했다. 관동군의 맹주로 추대된 바 있던 원소는 동탁이 서쪽 장안으로 도망간 후 황하의 중류, 하류, 이북 지방에서 대소 군벌과 호족들을 복종시켜 최대의 군벌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는 조조가 잘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건한 4년 유주에 할거하여 원수를 위협하던 공손찬을 멸망시키고 즉시 10만의 정예군을 남하시켜 조조와 싸우려 했다. 이 전투에서 조조가 원소를 이긴다.
관우의 죽음, 형주를 지키고 있던 촉한의 관우는 동쪽의 송건과 북쪽의 조조를 노리고 있었다. 촉의 형주 경영의 중심지는 강릉에 있었고 유비와 송건의 타협에 의해 나누어 가진 오나라 측의 형주 경영 중심지는 육구에 있었다. 이때 육구에는 오나라 명장 여몽이 있었다. 관우는 동쪽의 육구를 보면서도 조조가 있는 북쪽 중원도 노리고 있었다. 조조 세력의 남방 전선 기지는 번성에 있었다. 번성은 조조의 장군 조인이 지키고 있었다. 관우는 번성을 공략하기 위해 강릉에서 북상했다. 그러나 강릉에 있는 군사를 전원 동원할 수는 없었다. 송곤의 명장 여몽이 육구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병력은 강릉에 놓고 북상했던 것이다. 번성만 함락시키면 조조의 중원이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관우는 이 번성을 노리고 있었다. 형주의 북부 지방을 지배하고 오직 이 번성 하나만 남아 있었다. 관우는 강릉으로부터 북상하여 번성의 전초기지 양양을 탈취하자 조조도 관우의 움직임에 위기를 느꼈다. 일찍이 자신의 포로에 였으면서도 손님으로 대접했던 관우의 실력을 알고 있었던 조조는 허창에 있는 도읍을 딴 곳으로 옮겨 관우의 예봉을 피하고자 했다. 그러자 사마이가 진언했다. 유비와 송권은 외면상으로는 화해한 듯하나 속으로는 견원지간입니다. 송권에게 사람을 보내어 관우의 배후를 습격하게 하십시오. 이때가 건한 24년 219년으로 송건과 조조는 2년 전에 화친을 맺은 일이 있었다. 당시 송건 쪽에서도 여몽이 관우를 공략할 것을 제의하였다. 조조와 송건이 모두 관우의 맹렬한 위험에 위기의식을 느껴 군사동맹을 체결한 것이다. 관우가 번성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을 무렵 육구에 있는 오나라 사령관이 교체됐다. 여몽 대신에 육손이라는 무명인물이 임명된 것이다. 여몽은 진작부터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었다. 관우는 이 소식을 듣자 육구에 있는 오나라 군사 따위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생각했다. 이 시대에는 어느 지역에서나 인물을 평론하는 습관이 유행되어 웬만한 사람이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육손이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몽의 건강은 좋지 않았으나 육손과의 경질은 관우를 안심시키기 위한 공작이었다. 병력이 필요했던 관우는 마침내 강릉에 남겨두었던 군대에게 북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임한 줄 알았던 여몽이 오나라 대장으로 장강해 그 모습을 나타내어 텅 빈 상태에 있는 강릉을 점령해버렸다. 번성을 공략하고 있던 관우는 강릉에서 원군이 도착하자 용기 백배했다. 번성이 함락 일보 직전의 위기에 몰렸을 무렵 조조는 송건으로부터 보내온 군사동맹 요구서를 복사하여 번성 공방군의 양군에 화살에 매어 쏘아넣었다. 함락 직전의 위기에서 사기가 떨어져 있던 조인군은 이 글을 보자 힘이 솟구쳤다. 반면 관우는 송권이 조조와 군사 동맹을 맺었다 하더라도 여몽이 없는 오나라 군사는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비참한 보고가 들어왔다. 강릉이 함락되었고 적의 사령관은 여몽이라고 하는 것이다. 관우는 계책에 넘어간 것이다. 관우군은 사기가 떨어져 퇴각하여 당양의 맥성으로 들어갔다. 번성을 공략하고 있던 관우군은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다 오군의 사령관은 여몽이고 부사령관은 송권의 사촌 동생 손우였다. 관우는 맥성을 탈출, 위험지역을 벗어나려 했으나 송권의 군사에게 퇴로를 차단당해 체포되었다. 관우는 그의 양아들 관평과 함께 목이 베어졌고 관우의 머리는 낙양에 보내졌다. 이때가 건한 24년 219년
12월 1일이다. 관우의 목을 뺀 송관 군사는 형주를 무난히 차지하였다. 다음해 정월 조조는 낙양에 이르러 송건에게서 보내온 관우의 머리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조조는 그달 경자일에 향년 66세로 세상을 떠났다. 일찍이 조조는 건한 13년 208년 스스로 승상이 되고 건한 18년 213년에 위공이 되었으며 건한 21년 216년에는 위왕이 되어 천자와 같은 수레와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의 아들 조비를 왕태자라 일컬었다. 조조가 죽자 왕태자 조비가 뒤를 이었다. 위의 군신들은 한해 헌제를 협박하여 제위를 조비에게 주도록 하여 제위에 올랐다. 나라 이름을 위로 고치고 도읍을 낙양에 두었다. 건한 25년 220년의 일이다. 이로써 후한은 막을 내렸다. 여몽의 수운으로 관우를 제거하고 형주를 차지한 송관은 1억 전의 돈과 황금 500근을 여몽에게 보상하려 했으나 여몽은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송관은 보상 대신 그를 봉작할 것을 고려했으나 봉작이 주어지기 전에 여몽이 42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여몽의 죽음에 대하여 관우의 원혼이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여몽은 지병으로 죽었다 치더라도 당시 부사령관으로 있었던 손호까지도 얼마 후에 죽었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관우는 죽었지만 그는 무신으로서 추앙되고 있다. 중국 전역에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관제묘가 세워져 있다. 황제도 아닌 그를 죄로 받들어 제사 지내는 것은 백성들의 동정심 때문이다. 번성 함락의 수건을 이루기 일보 직전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였기에 관우의 죽음에 대하여 사람들은 동정을 보냈던 것이다. 삼국의 정립. 위나라 조비가 제위에 오른 다음에 위의 조비가 헌제를 시해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안중왕 유비는 천자의 죽음을 나라에 발표하고 유비도 상복을 입고 헌제에게 효민 황제라는 시호를 올렸다. 그해 221년 여름 4월에 유비는 성도에서 황제의 위에 올랐다. 나라 이름을 촉한, 연호를 장무로 정하고 전국에 대사령을 내렸다. 헌제는 조비에게 제위를 물려준 산양공에 봉해져 조비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는 설도 있다. 제갈 공명을 승상, 허정을 사도로 임명하고 부인 우씨를 황후로, 아들 유선을 황태자로 세웠다. 유비는 관우의 전사를 지옥으로 생각하여 일대 복수전을 계획하기도 했다. 제갈공명이 반대했지만 유비는 이 일만은 제갈공명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관철시켰다. 유비는 관우와의 정의를 내세워 동원령을 내렸다. 7월에 유비는 스스로 장수가 되어 오나라 공격에 나섰다. 그는 무협에서 일흥에 이르기까지 수십 개 진영을 세워 오나라 군사와 대치했다. 6개월간의 대전 끝에 오나라 총사령관 육소는 40여 개의 유비 진영을 격파하여 타격을 주었다. 이 싸움에서 유비는 육손의 책략에 빠져 패배했다. 위주 조비는 오나라의 송건이 자기에게 항복하여 봉작을 받고 인질을 보내기로 한 약속을 저버린 데 붕괴하여 오나라를 쳤다. 그러나 이미 유비를 격퇴시킨 오나라로선 위나라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때 오나라 송건도 왕을 칭하고 장강의 요새를 이용하여 위나라의 공격을 막아 지켰다. 유비가 오나라 육손에게 패하여 백제성으로 도망친 것은 장무 2년 222년 6월이고 다음해 4월 63세의 일생을 마쳤다.
족간에서는 유비에게 소열제의 시호를 올리고 대자유선이 뒤를 이어 제위에 올랐다. 운남 지방을 평정한 후 제갈공명은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정치개혁을 추진했다. 운남 일대에서 철제의 오미와 낫 쟁기소를 이용한 밭갈이 등 농업기술을 보급시켰다. 천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서남지역의 가와족 사이에서는 제갈공명이 자기들의 선조들에게 집 짓는 기술을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226년 위나라 조비가 죽고 그의 아들 조예가 뒤를 이었다. 조비가 죽은 다음에 건흥 5년 227년 제갈공명은 정군을 이끌고 북쪽 위나라 토벌에 나섰다. 출정에 앞서 그는 후주 유선에게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천출사표이다. 출사표는 제갈공명이 정성을 기울여 그의 충정을 토로한 장문의 의견서로 충정이 넘치는 글이다. 전제 소열 황제 깨워서 창업을 이루시던 중도에 돌아가시고 방금 전하는 셋으로 갈라져 다투고 있사온데 우리 익주는 가장 피폐하오니 진실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에는 오로지 성청을 열으시어 충성과 충간하는 일을 막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진 신하를 가까이 하소서. 신은 선비로서 남양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세상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을 뿐 벼슬을 하여 일신영달을 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선제께서 신의 비천함을 탓하지 않고 높은 몸을 굽으시어 세 차례나 신의 거처를 찾아오셔서 시무를 허문하셨습니다. 신은 여기에 감격하여 선제를 위해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선제께서는 신의 충성을 헤아리시어 봉화에 임하여 신에게 국가의 대사를 부탁하였습니다. 신은 밤낮으로 조심하여 선제의 명령을 어떻게 이룰까 노력해 왔으며 또한 부탁하신 보람이 없이 선제의 명예를 더럽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남쪽 노수를 건너 깊이 불못 땅에 들어가 남방의 민족을 평정하는 데 성공한 후 장병들의 힘을 기르고 무기를 충족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제야 대군을 거느리고 북진을 개시하여 위나라를 도벌하여 중원을 평정하고 한나라를 부흥시켜 도읍을 낙양이나 장안으로 옮기는 일만이 신이 선제의 은혜에 보답하고 폐하에게 충절을 다하는 일이고 또한 신의 평생의 임무입니다. 출사표를 올린 후 제갈공명은 군대를 한중에 출진시키고 다음에 기산을 공략하였다. 위나라에서는 촉간의 왕제 유비가 죽은 후 수년 동안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촉간에 대한 방비가 소홀했다. 이때 갑자기 제갈공명이 공격한다는 급보가 전해지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위주 조예는 이때 허창을 떠나 낙양에 있었는데 급히 장안으로 달려와 장압에게 군사 5만을 거느리고 막도록 하였다. 공명은 마속에게 작전을 지시하여 제군의 지휘를 맡기고 자기는 가정에서 위나라 군대와 싸웠다. 그러나 마속이 공명의 지시를 어기고 작전을 펼치다가 장압에게 대패하였기 때문에 공명은 나머지 군사를 수습하여 한중으로 돌아왔다. 한중으로 돌아온 공명은 다시 북발을 시도하여 후주 유선에게 글을 올렸다. 이것을 후출사표라 한다. 족관과 역전 위나라는 양립할 수 없으며 또 왕업은 족과 같은 변경지방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중원에 진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신은 이것을 위하여 항상 조심하고 노력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쓰러진 후에 그칠 작정입니다. 왕업의 성패와 전쟁의 승패는 알 수 없사오나 오직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따름입니다. 공명은 군사를 거느리고 상관으로부터 진격하여 진창을 포위하였으나 승패가 나지 않았다. 공방전은 20일 계속되어
비책을 다 썼으나 촉한군의 군량이 다하였기 때문에 일단 한중으로 철수했다. 그 후 공명은 다시 위나라를 공격하여 기산을 보유했다. 위나라에서는 장군 사마이를 총사령관에 임명, 전군을 통솔하여 촉한군을 방어하게 했다. 사마이는 공명과의 대전에서 공격보다는 수비작전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촉한군이 아무리 싸우려 해도 응해주지 않았다. 사마이의 부장 가후가 장군께서는 촉한군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천하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러자 사마이는 장압에게 군사를 주어 나가 싸우게 했다. 공명은 장압을 맞아 싸워 위나라 군사를 대파하였으나 공명의 군사는 군량이 다하였기 때문에 일시 퇴각하였다. 장압은 퇴각하는 공명의 군사를 추격하다가 촉한군의 복병이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 공명은 군사를 이끌고 귀국하여 농업을 장려하고 무술을 연마하여 제기를 다졌다. 그는 모구 유마를 만들어 물자를 운반하는 데 사용하고 군량을 비축하고 백성들을 쉬게 하였다. 힘을 기른 지 3년 후에 공명은 북벌 이래 최대를 자랑하는 10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사곡으로부터 진출하여 위나라를 공략하고 위수 남쪽의 진지를 구축하였다. 위나라 총사령관 사마이는 군대를 이끌고 공명의 군사를 막았다. 공명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북벌을 했으나 그때마다 군량의 수송이 끊겨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군대를 나누어 둔전제를 실시하여 휴전 중에는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공명은 자주 사마이에게 싸움을 걸었으나 사마이는 성문을 굳게 지켰다. 공명은 병이 들어 중태에 빠졌다. 붉고 긴 꼬리를 그으면서 큰 별이 오장원의 진궁에 떨어진 지 잠시 후 제갈공명은 54세를 일기로 영면하였다. 양의와 강유가 촉한의 군대를 정비하여 철수했다. 공명이 죽었다는 정보가 사마이에게 전해지자 사마이는 추격전을 벌였다. 사마이의 군대가 가까이 오자 강유는 양의에게 깃발의 방향을 돌리게 하고 진군의 북을 울리며 당장 사마이를 향하여 싸울 듯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사마이는 제갈공명이 죽었다는 정보가 거짓인가 의심하여 멈추고 돌아갔다. 백성들은 죽은 공명이 산 사마이를 도망치게 했다고 사마이를 비웃었다. 사마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공명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의 능력을 헤아릴 수 있었지만 죽은 후까지의 능력은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했다라고 변명했다라고 한다. 공명은 227년으로부터 234년까지 7년 동안 6회에 걸쳐 북벌을 감행했다 하여 육출기산이라는 말이 남아있다. 기산은 지금의 감숙선 예현 동쪽 기산부를 가리킨다. 이곳에는 삼국시대를 쌓아놓은 성터가 지금까지 남아있어 당시의 격전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듯 싸움에서 공명은 항상 교묘한 계략으로 사마이를 위기일발의 함정에 몰아넣어 많은 일화를 남겨놓았다. 공명은 병법의 원리를 발전시켜 팔진도법을 장안하였다. 이 진법은 적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독특한 진법이었다. 촉한군이 철수한 후 사마이는 제갈공명의 진지의 교모함에 놀랐다. 공명의 정치는 사심이 전혀 없이 공평하였다. 마속은 공명의 남정 때 전략의 기본 방침을 제의하여 공명이 채용했을 정도로 신의가 두텁고 계략이 뛰어났으나 북벌 때 작전 명령을 어겨 전략상의 요충지 가정을 잃게 되자 공명은 마속의 재주를 애석히 여기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처형했다. 이것이 읍참 마속의 고사이다. 촉한의 멸망. 제갈공명이 죽은 지 장환이 대사마가 되어 정치를 담당하였는데 양민이 장환을
장관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장관의 정치는 제갈 공면만 못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일국의 재상을 비방하였으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장관에게 말했다. 이 말에 대하여 장관은 나는 제갈 공명만 못한 것이 사실이거늘 어떻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겠소라고 말했다 한다. 장관이 죽은 후는 대장군 비위와 동륜이 정치를 담당하였는데 모두 공명정대했다. 동륜이 죽은 후는 강유와 비위가 정치를 담당했다. 제갈 공명이 죽은 후 5년째 되던 해에 위주 조예가 병으로 죽었다. 그는 죽기에 앞서 장안에 있는 사마이를 불러들여 대부로 삼고 조상을 대장군으로 삼아 8세의 어린 그의 아들 조방을 보좌토록 하였는데 이때부터 조씨와 사마씨의 세력 다툼이 시작되었다. 처음에 사마이는 조상이 나이도 젊고 해서 마음을 놓았으나 그 후 조상은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아 자기의 세력을 확대시킬 생각으로 사마이의 군사 권력을 박탈하였다. 사려 깊은 사마이는 조상의 세력이 날로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병을 핑계로 집에 돌아와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아들 사마사에게 친위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게 하여 정세의 변화를 주시했다. 조상은 병을 핑계로 집으로 돌아간 사마이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그는 신복 이승을 보내어 사마이의 동정을 살펴보게 했다. 사마이는 이승이 병문안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사와 사마소에게 알렸다. 이승은 조상의 첩자이다. 이 기회에 꾀병을 부려 이승을 속여야 한다. 사마이는 중병에 걸린 것처럼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병상에 있다가 이승이 들어오자 두 한여로 하여금 몸을 부추기게 하여 일어났다. 이승이 인사를 하자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엉뚱한 말을 하였다. 병상을 무대로 한 사마이가 한 연극이 이승의 눈을 속였다. 사마공의 병은 이미 깊어 정신도 이상합니다. 이승의 보고를 들은 조상은 안심했다. 284년 새해를 맞이한 조상은 위주 조방을 따라 낙양 남쪽에 있는 고평 황릉에 나갔다. 복수를 노리던 사마이는 비밀리에 조직해 두었던 결사대 3천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켜 수도 낙양을 제압하고 낙수와 교통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조상의 죄를 고발했다. 결국 사마이의 쿠데타는 성공하여 조상은 군사 지휘권을 사마이에게 넘겼다. 조상의 가족과 그의 일당은 토멸되었다. 이것은 고평릉 사변이다. 이 사변을 계기로 위나라의 정치 실권은 사마씨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로부터 2년 후 71세의 사마이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사마소의 형제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위나라 중신과 장군들이 몇 차례 군사를 일으켜 사마사를 토벌하려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214년에는 22세의 위주 조방도 폐위되고 대신 14세 조모가 허조아비 위주의 자리를 이었다. 사마사가 죽은 후 그의 동생 사마소가 승상으로 정치를 장악하자 임금은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며 정권을 빼앗을 야망에 불탔다. 어렸던 위주 조모도 이제 약혼의 나이가 가까워지자 사마소가 정사를 휘두르는 것이 화가 났다. 사마소는 자신을 진공이라 일컫고 옛 제도에 따라 최고의 예우를 내리도록 위주를 협박했다. 왕위를 빼앗고자 했다. 위주 조모는 사마소의 기세가 등등해지는 것을 보고 답답했다.
조문은 상서 왕경과 누 대신 왕침 왕업을 불러 불만을 토로했다. 조모가 최후의 결전을 다짐하고 있었는데 왕침과 왕업은 그것을 사마소에게 고해 바쳤다. 위조 조모는 사마소를 치기 위해 궁중의 위병 수백 명과 하인급사를 총동원하였으나 미처 사마소를 발견하기도 전에 사마소의 일당인 가충이 거느리고 달려오는 군사와 마주쳐 삽시간의 전투가 벌어졌다. 가충의 부하 성재가 창을 빼어 조모를 찌르자 조모는 떨어져 죽었다. 젊은 위주 조모는 죽었지만 사마소의 마음은 길 가는 행인들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는 그의 말은 남아있다. 사마소는 자기의 횡포가 지나쳤다는 가책을 느끼고 백성 마음을 무마하기 위해 자기가 불민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등 자기 비판을 냈다. 그리하여 황제를 죽인 범인을 체포하기로 하였으나 신복인 가충을 희생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제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그의 일족을 멸했다. 물론 성제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으나 처형을 앞두고 성제는 사마소에게 욕설을 퍼부어 댔으나 사마소는 어쨌든 성제를 처형함으로써 자기를 비판하는 여론을 진정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악사천리라는 말대로 사마소의 연극은 효과가 없었다. 마침내 사마소는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고 할 수 없이 15세인 조조의 손자 조환을 위주로 내세웠다. 이것이 260년의 일이었으나 위나라의 정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일찍이 사마의가 조상 일파를 토멸하자 조상파의 장수 하우페는 촉한으로 망명했다. 이때 촉한의 재상은 강유였는데 그는 하우페에게 물었다. 이제 사마의는 위나라 정권을 잡았는데 다른 나라를 칠 의향이 있습니까? 하우페는 가로저었다. 사마의는 위나라를 빼앗을 속셈이 있어 그 일에만 급급할 뿐 다른 나라를 정벌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사계라는 자가 있사온데 아직 나이가 약권에 지나지 않으나 그가 조정일을 맡게 된다면 촉한과 오나라의 근심이 될 겁니다. 촉한의 대장군 비위는 지나치게 사람을 믿고 의심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항복한 위나라 장수 곽순에게 암살당하고 강유가 비위를 대신하였다. 강유는 그 후 11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나라를 공략하여 괴롭혔다. 비위가 살아있을 때도 강유는 자기의 무용과 재주만을 믿고 위나라를 치고자 하였으나 비위가 만류하였다. 우리들이 제갈공명만 못하다는 것은 확실하오. 제갈공명도 중원을 평정하지 못했는데 우리들이 어찌하겠소. 우리들은 잘 지키는 것이 과제요 라고 말했던 것이다. 비위를 대시한 강유가 위나라를 괴롭히자 사마소는 고심 끝에 등해와 종회를 장수로 삼고 촉한을 공격했다. 종회는 사곡, 낙곡, 지호곡으로부터 한중에 진출하고 등해는 적도로부터 감송, 답중에 진출하여 강유의 군사를 견제했다. 강유는 종회가 이미 한중에 진출했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수습하여 답중으로부터 후퇴하려 하자 등에는 추격전을 벌여 승리를 거두었다. 강유는 패주하여 검각의 요새에 진을 치고 종회의 군사를 방어할 태세만을 취하고 있었다. 강유가 검각에서 방어할 태세만을 취하고 있을 뿐 등해가 험난한 길을 뚫고 성도에 육박할 줄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촉한의 패망 원인이 되었다. 촉한에서는 위나라 군사가 신속히 진격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후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등해가 이미 평토까지 진출했다는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동요하여 도망가니 조정에서는 제지할 수 없었다.
후주 유전은 사자로 하여금 천자의 인수를 받들어 적장 등의 군문에 나아가 항복할 뜻을 전하게 하였다. 이때 후주의 아들 유심이 분격하여 만약 적에게 대항할 도리가 없고 힘이 다하여 국가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으면 부자 군신이 모두 죽기로 싸우다가 죽어서 선제를 빼앗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늘 항복이란 가당치 않소라고 후주 유전에게 간하였으나 후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심은 소열 황제 유비의 사당에 나아가 통곡한 다음 그의 처자를 먼저 죽이고 자기도 자결했다. 등해가 성도 북쪽에 이르자 후주 유선은 군신을 거느리고 성에서 나와 항복했다. 이로써 촉하는 유비가 황제의 위에 오른 지 43년 만에 망했다. 이해가 263년이고 강유도 황제의 칙명에 따라 그의 부장 은화, 장익, 동궐 등과 함께 종회의 군문에 나가 항복했다. 위나라에서는 항복한 촉한의 후주 유선을 낙양에 보내 안락궁에 봉했다. 어느 때 진왕 사마소가 유선을 잔치에 초대하고 촉한의 음악과 무용을 상영케 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유선의 속마음을 안타깝게 여겨 눈물을 흘렸으나 유선은 그런 눈치가 없이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나중에 진왕이 유선에게 당신은 옛 당신의 나라 촉한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니 유선은 진왕의 물음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곳 생활이 좋은데 무엇 때문에 촉한 생각이 난단 말이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사마소는 유선이 진짜 유비의 아들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그는 어리석었다. 사마소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갈 공명이 있어도 이런 상태의 군주로는 보조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하물며 강유야 어쩔 도리가 있었겠는가 하며 탄식했다고 한다. 촉한이 멸망한 2년 후인 265년 사마소가 죽고 그의 아들 사마염이 뒤를 이었다. 위나라의 마지막 임금 조원은 성대한 의식을 베푼 자리에서 양위한다는 조서를 발표하였다. 고대의 성군 요순의 교훈에 따라 임금의 자리를 어진 신하에게 물려주겠다. 그러나 위주 조원은 양위의 의식을 마치고 거처로 돌아오자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양위 의식에서 사마소의 아들 진왕 사마염은 조조의 아들 위주 조비가 후원의 훈제로부터 임금의 자리를 물려받은 때와 마찬가지로 3번 사양할 뜻을 표한 후 황제가 되었다. 나라 이름을 진이라 하고 수도를 낙양에 정했다. 위나라는 조비가 위주의 자리에 오른 후 46년 만에 망했다.